저는 현대차도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2월은 좀 쉴 수 있지만 CES에서 로봇을 보여줬잖아요. 현대차는 이렇게 올라도 PER이 지금 10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이 원전주 투자의 제2의 전성기 초입이라고 보시나 아니면 이미 늦었을까요? 아니, 저는 초입이라고 봐요. 자, 정부의 또 정책이 있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부분도 있는데 한국 증시가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시행되면 코스피 주당 순이익 밸류에이션 재평가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주식수도 중요하죠. 우리가 EPS로 계산하잖아요. PER 계산할 때. 그래서 EPS가 분모에 들어가니까. 근데 어쨌든 이 EPS는 주당 순이익이죠. 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거죠. 이게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죠? 주식수를 줄이면 되죠. 이익을 많이 내거나 주식수를 줄이면 그렇죠. 되니까 자사주 소각이 공급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면서도 놀라운 게 뭐냐면 옛날에 이렇게 돈 많이 벌어도 주주환원 잘 안 합니다. 투자할 때도 많으니까 이번에 돈 많이 버니까 다 특별 주주환원을 해요.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 늘리고. 맞아요. 너무나 바람직한 현상이죠. 아니 삼성 하이닉스가 이렇게 솔선수범을 하면 기업들이 안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죠. 그래서 자사주 소각도 법으로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 증시를 이 밸류에이션을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5천 시대에 걸맞는 저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더부카렌트 이슈로 저평가된 지주사들의 주가 상법 개정 이후 실제 가치에 더 수렴하게 될까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너무 할인이 심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사주를 또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 법이 통과되면 이제 의무적으로 아마 1년 안에는 소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다만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주들이 동의를 하면 소각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주주들이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부분 소각을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지주사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그 자사주를 소각으로 함으로 인해서 주당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지주회사들 계속 염두에 두시고 지주회사 중에 아마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아마 SK일 거예요. 거기가 한 24%인가 25%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을 한 번 더 주목해 보시죠. SK 차트 한번 볼까요? SK도 좀 많이 올랐어요. 오르잖아요. 네, 많이 올랐어요. SK도 많이 한 올랐고 32만. 스퀘어도 엄청 많이 올랐고 SK 스퀘어는 그 하이닉스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냥 거기는요, 그냥 하이닉스의 레버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 회사는 거의 하이닉스 올라가는 것보다 물론 뭐 오늘은 상승폭이 덜했지만 그 하이닉스를 거의 그대로 연동합니다. 빠질 땐 좀 더 빠지고 오르면 좀 더 오르는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좀 반영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몇 개월 동안 대형주 쏠림 현상으로 인해 나만 소외됐다는 포모 느끼는 개인분도 많은데 소외된 중소형주로의 순환매 장세가 오는 건지라 여전히 주도주는 그냥 대형주라고 보고 접근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게 지난주에 한번 보여줬잖아요. 코스닥 3천 얘기 나오면서 어쨌든 한번 돌렸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미국도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가 강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 하이닉스가 또 너무 강하니까 약간 숨고르긴 할 수도 있지만 삼성 하이닉스가 중간중간 쉬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저는 중소형주로 간다고 봐요. 그래서 중소형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만 중소형주도 아까 반도체 소부장처럼 구조적으로 좋아지면서 가는 거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되는데 그냥 이 분위기 때문에 유동성 때문에 오르는 중소형주는 그런 건 단기로 매매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좀 옥석 가리긴 하시되 전반적인 중소형주는 저는 여전히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탄소년단 완전체 이제 컴백하는데 블랙핑크 월드 투어 이런 것들이 엔터주 부진의 시선의 결정적 카드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엔터주가 좀 최근 좀 부진하잖아요. 또 이번에 홍콩에서 드림 콘서트가 또 연기된 것 같더라고요. 한한령이 좀 해제될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실망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한한령도 좋지만 올해 핵심은 대형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해요. 일단 BTS가 3월 20일 날 컴백하고 예상보다 공연 횟수가 많아요. 지금 나온 걸로는 81회. 그리고 아마 450만 명이 볼 것 같아요. 그 티켓 값이 30만 원. 그 계산하면요. 이 콘서트로 나오는 매출이 1.2조 원. 거기다가 응원봉 사야 되잖아요. 그거 합치면 1조 5천억. 요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23년, 24년에 공연해가지고 3조 벌었어요. 거의 그 급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가 연간 매출 2조거든요. 그러니까 1.5조 정도를 새롭게 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하이브 괜찮게 보고 있고 최근에 하이브가 좀 좋았어요. 다른 엔터주는 좀 빠졌는데 보시면 이제 BTS가 컴백하는 효과가 있고 근데 하이브만 갈 것 같진 않은 게 올해 YG엔터도요 그 빅뱅이 컴백합니다. 어쨌든 빅뱅도 돌아와요. 그러니까 대형 IP죠. 여기가 돌아올 거고 SM의 엑소가 컴백한대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좀 많이 활동하다가 최근에 안 하던 이런 이제 그 그룹들이 다시 컴백을 한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거기다 신인 그룹들도 잘하고 있어서 저는 하이브를 여전히 굉장히 좀 더 좋게 보고 있지만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이 BTS가 컴백하는 효과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동반해서 오르지 않겠냐. 그래서 부진할 때 엔터주를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장은 하이브입니다. 예, 하이브가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현대차가 로봇 선두주자를 구성하면 시총 3위에 올랐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피지컬 에어웨어 결합하며 얻게 된 새로운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전문차 많이 올랐죠. 현대차가 이럴 줄은 뭐 아무도 예상 못 하셨을 거예요. 안 달리다가 그냥 순식간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라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그만큼 눌려 있다 보니까 응축이 돼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로 로봇 회사로 변신한다는 게 이제 확신을 하다 보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여기로 돈이 다 몰려버린 거죠. 그래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 저는 현대차도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2월은 좀 쉴 수 있지만 CES에서 로봇을 보여줬잖아요. 그것도 우리 기대 이상이었어요. 아틀라스. 예, 너무 좋은 로봇이었고 거기에 두뇌를 구글의 딥마인드, 알파고를 만들었던 딥마인드를 집어넣고 엔비디아의 GPU로 학습을 하고 피지컬 AI의 주도주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는 이렇게 올라도 PER이 지금 10배밖에 안 되거든요.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이제 현대차를 많은 분들이 자동차로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로봇주로 인식이 바뀌었고 로봇이나 자율주행에서 올해 이벤트들이 좀 있어요.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뭔가 얘기를 할 것 같고 자율주행차도 또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검증이 되면 또 밸류가 올라갈 거로 보기 때문에 너무 오른 데 따른 숨고르기는 좀 일부 있지만 2월은 쉬겠지만 이렇게 2월에 쉴 때 저는 좀 모아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틀라스가 2028년 미국 조지아 메타플랜트 공장에 투입된다 로드맵에서 발표했는데 실제 공정 투입 시 인건비 절감과 생산 효율성은 어느 정도나 개선될까요? 그게 이제 뭐 데이터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시간당 인건비가 아틀라스를 투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가격이 대당 억대가 넘잖아요. 맞아요. 그거 기준으로 하면 한 5.5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을 그 7.5달러 정도 보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최저임금보다 좀 낮은 수준이고 거기에 선진국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평균 임금이 그 20달러가 넘는데요. 시간당.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편이죠. 그거에 비하면 5달러니까 굉장히 낮고 만약에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앞으로 목표 가격이 2만 달러예요. 출시 가격이. 2만 달러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시간당 그 비용이 로봇 같은 경우 1달러로 떨어진대요. 그러면 이제 너무 싸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조업체들 입장에서 이런 로봇이 지금 현대차에 투입되고 테슬라 공장에 먼저 투입되겠지만 이렇게 싸지면 다른 제조회사들이요 이 로봇을 사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싼데. 물론 이제 일자리에 대한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인건비로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이제 효과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28년부터 현대차가 3만 대 만들어요. 그때부터 시작하니까 진짜 본 게임은 2028년이고 앞으로 2년은 그 본 게임을 하기 위한 진짜 엄청난 준비 과정. 마치 뭐 야구의 스프링 캠프 같은 거죠. 그 시기가 2년이고 여기서 얼마나 잘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현대차는 여기서 주가가 2배 더 오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걸 못하면 다시 꼬꾸라지는 거죠. 원점으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에 2년간의 스프링 캠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근로자와의 협의도 굉장히 좀 중요한 거겠네. 이거 반대하시는 그죠. 이게 노조는 되게 좀 반대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그래서 그때 언론 보도에도 현대차 노조가 성명서를 낸 것 같더라고. 단 한 대도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게 주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잖아요. 노조에 대고 그 수레가 이렇게 그러니까 거슬러 오는 수레를 막을 수는 없대요. 그 얘기는 뭐죠? 로봇 시대가 오는데 그걸 막을 방법은 없다. 그렇죠. 그 대통령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전 노조가 반발을 해도 이 로봇을 사용하는 이 어떤 트렌드는 막을 방법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자리도 정말 중요한 건 맞지만 또 시대의 그 트렌드를 우리나라의 기업이 제대로 많이 못하면 기업 자체가 나중에 무너질 수. 그럼 그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현대차도요 자동차 하나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자율주행과 로봇으로 안 가면 존폐 위기에 놓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노키아가 그렇죠. 진짜 꿀 빨아먹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전 세계 핸드폰 1위였어요. 그냥 진짜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변화하지 못해서. 네, 그거 스마트폰 안 하고 망해버렸거든요. 결국 현대차도 그러지 말란 법은 없기 때문에 기업이 있어야 결국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론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건 현대차가 좀 풀어야 될 숙제죠. 로봇과 어떻게 상생할지는 풀어야 되겠지만 대통령 말씀처럼 거슬러 오는 수레를 막을 방법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업 가치가 인수 당시보다 수십 배 뛰었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뭐 사는 건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조 샀는데 지금은 30조에서 120조 사이의 상장 가능성 얘기하던데 나스닥 상장 가능성과 그에 따른 지분 가치 상승 효과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정의서 회장 지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 현대차 그룹이 전체적으로 90% 갖고 있고 아마 소프트뱅크가 8%인가 갖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물론 120조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애널리스트들 추정치나 뭐 외국계 증권사의 보고서나 그다음 유니트리 아시죠? 중국에 여기가 12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서 한 중간값을 계산해 보니까 제가 데이터를 봤더니 한 55조 정도. 요게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물론 100조 가면 좋죠. 55조로 계산을 하면 정의서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한 20%가 되거든요. 20이. 그걸로 계산을 해보니까 지분 가치가 한 13조 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100조면 얼마죠? 만약에 기업 가치가 100조면 20조가 넘는 거죠. 엄청나죠? 그러면 13조만 돼도 적은 게 아니죠. 이 돈 가지고 뭐 할 거냐? 나중에 나스닥 상장해서 팔 건데 그러면 상속세를 내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정문구 회장님이 나이가 90세 정도 되니까 그 상속세가 한 6조 원 정도를 예상하더라고요. 그럼 절반 정도를 그 상속세를 낼 거고 나머지는 뭘로 할 거냐면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해야 됩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해요. 근데 이 회사 지분을 정의서 회장이 0.2%밖에 지금 없어요. 그래서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을 하게 되면 모비스 지분을 확보할 겁니다. 이걸 팔아가지고. 모비스 주가에도 좋겠죠. 그래서 이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의서 회장은 모비스 지분을 훨씬 많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배구조 이슈랑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현대차 그룹에 다 좋은 거죠. 그리고 현대차도 그 간접적이지만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갖고 있고 글로비스도 직접적으로 지분 10%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오르면 당연히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고 로봇이 잘 되면 당연히 또 가치가 오르겠죠. 그래서 이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옛날에는 좀 떨어져 있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와 현대차의 가치가 이제 같이 가는 그림이니까 운명 공동체가 이제는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행정 명령 전망 속에서 제조 강국이 한국이 그러면 글로벌 로봇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게 되는 걸까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중국이 전 세계에서 로봇 제일 잘하거든요. 공급망도 많이 갖춰졌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들어오는 거 싫어하고요. 또 로봇은 되게 민감하죠. 거기에 AI가 들어가고 카메라 들어가는데 중국산 부품 로봇을 쓴다? 안보 문제가 있어서 꺼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중국 대신해서 밸류체인을 공급할 국가는 저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본도 있지만 일본은 휴머노이드엔 뒤쳐져 있어요. 투자를 많이 안 했더라고요. 휴머노이드만 봤을 때는 한국이 일본보다는 저는 우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다음이 저는 한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을 안 쓴다는 조건 하에선 한국의 공급망을 저는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자동차 부품 회사를 좋게 보는 게 이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만드는 게 자동차 부품의 전동화 부품하고 좀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현대모비스, 또 HL만도, SL 이런 기업들이 실제 로봇 부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미국에도 이미 진출해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수혜를 좀 받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주 투자할 때 현대차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들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로봇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또 혹자는 로봇주 실적 나오는 회사가 진짜 거의 없다. 그래서 맞아요. 그 얘기도 뭐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코스닥의 로봇주들은 숫자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미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엄청 올랐죠. 네, 그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로봇주를 이제 투자하실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하고 자동차 부품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는 이 대장주죠. 대장주 역할을 하니까 이거를 코어라 그러죠. 보통 우리가 핵심으로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주변주 중에서는 저는 자동차 부품. 근데 그 중에서는 HL만도가 왜냐하면 이미 테슬라에도 로봇 납품하는 건 아닌데 전동화 부품을 이미 납품하고 있어요. 테슬라랑 관계가 좋은데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도 저는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코어로는 현대차를 보시되 그 파트너로는 자동차 부품 쪽에서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만 마지막 좀 여쭤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리센스 선언과 AI 데이터 센터 전력 포충이 맞물렸는데 지금이 원전주 투자의 제2의 전성기 초입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미 늦었을까요? 아니 저는 초입이라고 봐요. 주가는 초입은 아니죠. 주가 많이 올랐지만 업황은 초입이죠.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기회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막
그 삽 들고 착공 시작하려고 하기 직전 단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지금 미국이 2030년까지 원전을 10기를 착공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아직 그 시작도 안 했거든요. 지금 네. 법만 좀 이제 제도만 정비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인데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원전 사이클은 되게 길고 또 거기다 대형 원전만 하는 게 아니라 SMR도 이제 착공 들어가요. 요거 두 가지 사이클이 동시에 있는데 이 둘 다 우리 한국이 되게 잘하는 분야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손을 파트너십을 맺고 같이 미국이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은 주가는 이미 좀 올라서 좀 부담은 되더라도 사이클은 이제 초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원전 투자 시 아무래도 좀 이쪽이 좀 리스크가 많은 섹터니까 리스크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코어 종목 선정 기준은 뭘까요? 일단 이거예요. 원전도 서로 이제 겹치는 분야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분야보다는 이 회사밖에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죠. 에너빌리티가 하는 주 기기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그거는 전 세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는 거의 독보적입니다. 네.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데 중국, 러시아는 우리가 경쟁할 상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들이 뭐 미국에 수출할 것도 아니고 유럽에 수출할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국, 일본,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제외하면 사실상 저는 에너빌리티가 거의 독보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따라갈 기업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경쟁이 좀 덜한 업종. 기업을 좀 선택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건설사 중에서는 확실히 현대건설이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일부 수주 따낸 것도 있고, 특히 SMR도 미국의 이제 콜텍이라는 기업과 같이 파트너십 맺고, 이제 원전을 지어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건설 쪽에서는 확실히 원전은 현대건설. 그래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 원전도 좀 축을 하시면 좋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원전은 건설 기간이 길고 당장 실적이 좀 없는 부분도 있는데 기대감만 오르고 있는 리스크는 없을까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 네. 이 10년이라는 이제 기간 동안 너무 기니까. 근데 너무 그렇게 보실 건 아닌 게, 이게 만약에요, 원전을 한 기만 수주해요. 그러면은 수주 이제 공시가 떴을 때 그때 팔아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10년 동안 이걸 나눠 반영하니까 이게 이미 주가가 올랐을 거고. 근데 이게 왜 과거랑은 다르냐면 미국에서만 지금 2030년까지 원전 10기가 착공되고 SMR도 굉장히 많고 유럽도 있고요. 또 뭐가 있죠? 그 앞으로 2030년 이후에서, 그러니까 2050년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계획은 뭐냐면 원전 300개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 많은 풀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 원전을 우리가 10년 동안 이걸 매출 반영을 해도 이게 한 개가 아니라 10개, 100개면 그 매년 반영되는 수치가 급격하게 늘 수가 있잖아요. 그럼 실적도 되게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눠서 반영은 하겠지만 어쨌든 원전 개수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실적 부분을 너무 그렇게 나쁘게 보진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조선은요? 조선은 당장은 모멘텀은 좀 떨어져요. 네. 사실 왜냐면 요즘에 트럼프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 부분도 있고 군함 수주를 미국에서 받아야 되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요즘 시간은 걸리고 다만 올해 LNG선은 기대할 만합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2029년도에 LNG 운반선이 엄청 필요해요. 지금 왜냐면 터미널을 만들고 있는데 그 LNG 수출이한 터미널이 29년도에 완공이 된대요. 배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배가 최소 80척에서 많게는 150척이래요. 이게 기간마다 이 추정하는 게 다르니까. 근데 웬만한 배들은 한국에 오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중국 조선사들이 LNG 운반선을 좀 많이 수주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들이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나 봐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한국에 다 와요. 근데 중국이 왜 먼저 따냈냐면 이게 조건을 좀 싸게 해줬나 봐요. 우린 좀 비싸죠. 중국 먼저 채우고 이제 우리는 미국 걸 받을 텐데 이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LNG 운반선에 관련된 저는 그런 그 기업들 좀 보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기자재 업종도 LNG 운반선 관련된 기자재, 뭐 예를 들면 이제 본행제 업체들 있죠. 뭐 한국카본이나 이런 기업들. 그래서 LNG 운반선 관련된 기업들이 저는 올해 상반기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종합하는 질문으로 지금 현금 5천만 원 있는 분이라면 어디에 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기업들이 워낙 많이 오른 것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이 기준에서 투자를 한다면 어쨌든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좀 부담이 없는 게 내수주거든요. 내수주나 건설도 괜찮아요. 건설업종도 정부가 이제 규제를 엄청 심하게 하지만 그 공급 늘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소외받은 것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백화점, 호텔, 뭐 아까 이마트 같은 뭐 그런 내수 소비재나 아니면 건설업종 이쪽을 뭐 한 20, 30% 정도 채워놓고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당장은 좀 약간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주가 지수 워낙 올랐잖아요. 네. 근데 혹시라도 좀 2월에 좀 흔들린다면 당연히 1순위는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아요. 그쪽이 좀 빠진다면 여기는 30에서 한 50% 비중 많아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1순위는 반도체. 예. 근데 다만 지금 당장 사기에는 쫓아가기에는 뭐 오늘 하루에 11% 올랐으니까 쫓아가기엔 무리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비중 좀 남은 거 가지고는 네. 항상 일정 2월은 일부 현금은 좀 남겨놓으세요. 변동성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네. 중간중간. 그리고 그때마다 투입할 자금은 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나누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가 5,280, 5,300인데 제가 이사님과 거의 한 분기에 한 번씩 뵙고 있는데 다음번에 뵐 때 6,000에 가 있을까요? 그럼 좋겠네요. 그럼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좀 빠른 것도 같긴 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번 사이클은 전 개인적으로 한 6,000까지는 사이클은 네. 이어질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조정 좀 나오겠지만 사이클의 고점은 한번 6,000은 나오지 않겠네요. 이사님 증권회사에 몇 년도에 입사하셨죠? 제가 2005년에 2005년에 입사한 이후로 그럼 21년 정도 지나신 건데 21년 동안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적은 이게 처음 아닌가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적은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게 그때 옛날에 86년, 89년에 네. 3조 왕 때, 그때가 이렇게 가팔랐는데, 그때랑 지금 거의 궤적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건 뭐 제가 그때는 어릴 때라서 경험 못 해봤습니다. 2월에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1월은 그냥 일방적으로 올랐는데, 2월은 물론 또 오늘 올라서 기분은 좋으시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 또 폭락하잖아요. 그래서 네. 2월은 가더라도 상승이 이렇게 이어지더라도 중간중간 좀 아픈 조정들을 한 번씩 주면서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변동성에 대비하시기 위해서 일부 현금은 남겨두시되, 그렇지만 어쨌든 포트폴리오 잘 정비하셔가지고 확실히 되는 쪽과 안 되는 쪽이 확실히 차별화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여전히 좋은 게 느껴지니까 삼성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놓고 보시되, 확실히 2월만 봤을 때는 내수주도 모멘텀이 있으니까 좀 소외된 것 중에 네. 그런 쪽도 이렇게 어느 정도 비중을 좀 확보하시면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번에 코스피 6,000 시대에 이사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염성현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